안녕하세요. 쌀쌀한 구독자 여러분. 저는 60대 초반의 구독자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예전 일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놀랍고도 감동스러운 사연을 전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떡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아니라 생일 떡을 먹는 그런 집이었죠. 부모님이 운영하던 떡집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 부모님은 떡집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이 가업을 이어나가길 원하셨어요. 저는 아주 당연하게도 오빠들이 떡집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은 떡집이 아닌 공부를 하길 원했어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많이 부딪히긴 했지만 부모님은 귀한 아들들을 이길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다 그랬듯 저도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어떻게 계집애에게 가업을 넘기냐. 제가 시집이라도 가서 남편 얻어오면 그 집으로 넘어가는 거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빠들이 미룬 떡집을 숙제처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 음악한다고 설치고 다니는 거 아세요? 계집애가 음악은 무슨 해봤자 딴따라밖에 더 됩니까? 딸 자식 잘못 키웠다고 동네 방네 소문나기 싫으시면 그냥 떡집 하나 하면서 얌전히 시집이 나가라고 하세요. 사위한테 떡집 넘어갈 거 걱정되면 고아를 데려오시던가요. 저는 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발붙일 곳 없던 외톨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나도 꿈이 있어요. 두 분한테 손 안 벌릴게요. 제가 일해서 제가 공부할 테니까 제발 떡집만 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라면서 화도 내보고 빌어도 보았지만 부모님은 너무나 강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싶은 거냐?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 나이부터 떡집에서 일하고 싶은 거 아니면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부모님과 오빠들의 강요와 오빠들과의 차별로 인해 떡집에서 일을 하게 된 저는 마음의 반항심과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되었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고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저를 모질게 혼내고 대하는 부모님을 보며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제 내면의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거나 음악가들의 공연 포스터를 볼 때면 그날로부터 며칠간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무대에 서 있고 제 가족들이 무대에 있는 저에게로 미친 듯이 달려와서 끌어내리는 꿈이었죠. 평생 오빠들을 배려해야 했고 포기해야 했던 제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아픔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오빠들이 눈치를 주는 대로 떡집에서 일하는 것에만 전념해야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런 악몽을 꾸는 거였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제가 참다 못해 폭발한 날이 있었어요. 새로 들여온 기계에 손을 다친 날이었죠. 기계 작동이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등에 큰 상처가 남고 말았어요. 하필 그때 부모님은 배달을 가셨고 저 혼자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쳤는데도 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줄줄 나는데 하소연할 사람도 없었고 상처 좀 보라고 나 이렇게 다쳤다고 보여줄 사람도 없었죠. 피가 멈추지 않아서 서둘러 병원을 다녀왔는데 다녀오니 부모님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돌아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가게만 두고 어딜 다녀왔어? 기계도 끄고 가게 문도 잠그고 외출 중 표시도 해놓고 나갔다 왔는데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시는 모습에 손등의 아픔마저 잊을 정도였습니다. 나 다쳤다고 피가 안 멈춰서 병원 갔다 왔다고 그래도 기계도 끄고 문도 잠그고 외출 중 표시도 해놨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눈이 뻘개져서 제게 손가락질하는 부모님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움도 아닌 고통이었어요. 손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왔을 텐데 대체 가게 비우고 나갈 일이 뭐가 있다고 가게를 비워? 어? 영업시간은 손님들과의 약속이야, 약속. 이딴 거한테 가업을 맡겨야 된다니 내가 답답해서 할 말이 없다. 이래서 계집애한테 안 맡기려고 한 거야. 원래 계집애들은 인내심도 없고 욕심이 많거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만 계셨어요. 얼른 일 잘하는 놈한테 시집이나 보내버리든가 해야지. 당신 대릴 사이는 알아보고 있어? 내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재촉하지 말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몸을 휙 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제 손등을 보셨습니다. 너 손등이 왜 그러니? 다쳤어요. 아까 혼자 일하다가 피가 많이 나서 병원에 다녀온 건데. 저는 제 말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오셨거든요. 피가 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래, 다쳤다고 하니까 그래도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휙 가져가시더니 이리저리 살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 다녀온 거냐? 네, 피가 좀 많이 나서. 피가 얼마나 났는데, 어? 뚝뚝 흘러서 팔뚝에 흐를 정도. 뭐에 다쳤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계예요. 조금은 좋았어요. 제가 다쳤다고 아버지가 관심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하, 아버지는 얼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가 미쳤구나? 순간 머리가 정지됐고 저거 다 버려야 하잖아. 기계를 가리키며 소리 지르는 아버지를 보며 심장이 덜컥 가라앉았습니다. 다쳐도 왜 기계에서 다쳐? 저기 피라도 한 방울 들어갔으면 어떡하려고? 우리 떡집에 자부심이 있는데 이딴 실수를 해? 저 재료값이 얼만지 알아? 어떻게 갚을 거야 너? 한 번이라도 나를 걱정해 주길 바랬던 제 기대와 바람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고 저는 아버지에게 남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쩌다 생긴 딸이고 귀한 아들들을 함께 뒷바라지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며 자기들 하고 싶은 걸 찾아 떠나는 귀한 아들들 대신 가업을 이어받아줄 남자를 붙잡아둘 구실이었던 겁니다. 귀가 멍해지면서 어떤 생각도 안 들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가게를 마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저에게 눈치를 주셨어요. 무슨 사건인가 싶은 오빠도 아버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죠. 오빠는 제 속도 모르고 그니까 네가 좀 조심했었어야지. 처음 들여오는 기계면 더 신중하게. 어? 설명서 같은 거 없냐? 그런 것 좀 들여다보고 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그런 오빠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역시 우리 둘째 아들이 제일 똑똑해.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냐? 너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어봐. 아주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들끓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분노였어요. 저는 정색하면서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공기가 한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뭐? 오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돌아보았어요. 공부한다더니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오빠가 뭘 하냐고. 탱자탱자 논다고? 아빠, 얘 지금 뭐라는 거야? 어이가 없다는 듯 웃는 오빠를 본 아버지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희 놈의 계집애, 오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한테 기생해서 등골 빨아먹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오빠는 더 이상 웃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동생에게, 그것도 여동생에게 지적을 당하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너 한 번만 더 입 잘못 놀려라.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어머니가 중간을 가로막고 저를 회유하셨습니다. 너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평생 반항 한 번 안 했던 애가 오늘 좀 섭섭해서 그랬어? 그건 네 아빠가 가게를 너무 아끼니까 그러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오빠한테 이런 말버릇은 안 되지.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오빠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라고 동생 하고 싶은 줄 알아? 떡집 하고 싶은 줄 아냐고. 나도 꿈이 있어. 음악 하고 싶다고 했잖아. 딴 따라밖에 더 됐냐고 내 꿈 무시할 때도 꼭 참았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진 살 줄 몰랐어. 오빠들이 하기 싫었던 거 내가 해주면 평생 나 부려먹으면서 편하게 살았던 오빠들도 나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오빠가 뭘 한다고 떠들어? 가게 가서 일이나 도와봤어? 어릴 때 일 도우러 가서도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나한테 일 떠맡겼잖아. 그러고는 다 오빠들이 한 것처럼 자랑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거짓말 쳐서 혼나게 만들었잖아. 오빠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던데. 어떻게 나도 무서워해야 돼?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아냥대는 오빠를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와 손을 올리셨습니다. 퍽 소리가 나며 저는 쓰러졌고 뺨을 맞은 볼에 손을 대고 있는데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게 아주 오냐오냐 키웠더니 못하는 말이 없지. 어딜 위아래도 없이 오빠한테 대들어. 들어보니 그리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구만. 형제들이 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고개를 돌려 둘러보니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통쾌하다는 듯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입을 두 손으로 막은 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아버지를 말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뒷걸음친 상태였습니다. 전 그대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뺨을 맞는 순간 오히려 머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어요. 이게 내 가족들과의 마지막 밤이라는 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오빠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과일 가게 아줌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내가 다 알아. 과일 가게 아저씨 성격 알지? 그 아저씨 전직 조폭이라는 말도 있던데 감당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나는 거야? 비아냥거리던 오빠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아버지는 물으셨죠. 공부해서 효도를 해? 네가? 아버지는 자꾸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무슨 말이기는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드님이 아버지랑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빠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겨우겨우 입을 뗐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떡집에 있으면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 거면 조심이라도 하지 그랬어.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 그 아줌마 남편이 알게 되면 동네에 칼부림 날까봐 다 쉬쉬하는 거야. 그 아저씨 성격 알 거 아니야? 아버지랑 제일 친한 친구라고 어릴 때부터 질리도록 본 사람 와이프랑 눈이 맞아? 너가 사람이야? 어머니는 제 입을 막으려 드셨습니다. 너 왜 이래? 남들이 다 욕해도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보다 한참은 작고 왜소한 어머니가 제 입을 막을 수 있게 만무하죠. 어머니도 그만 좀 하세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오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까지 하셨잖아요. 머리 큰 아들이 신경 끄라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아버지한테도 쉬쉬하셨잖아요. 뭐야, 당신은 다 알고 있었어?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야! 오빠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쳤지만 마지막이다 결심한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할까요? 머리만 크지 공부머리는 쌀알 만큼도 없는 게 뭐? 공부를 해? 그냥 떡집 일하면서 몸쓰기 싫은 거겠지. 그렇게 평생 놀고 먹으면서 나한테 기생할 생각인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정신 좀 차려. 너는 아무 능력 없는 찌질이일 뿐이야. 기어이 오빠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너 내 성격 몰라? 그래도 피부치라고 봐준 거야. 이게 감히 어디서? 저는 오빠의 발을 세게 밟고 손등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인정받으려고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악쓰셨습니다. 원래 딸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어 한 것들은 그냥 상상일 뿐이라고. 너도 나처럼 포기하는 게 있어야지. 어? 왜 나만 포기해야 하니? 그냥 현실에 집중하고 살아.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이 모든 상황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머리가 띵하면서 아팠죠. 그동안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방관했던 이유는 어머니가 겪은 일들을 저도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잠갔고 꾸려놓은 짐을 들었습니다. 정말 혹시나 만약 이 집을 나가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부디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만들어 놓은 짐꾸러미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창문을 열었고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방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떠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평생 동안 저를 괴롭혔던 떡집에게서 벗어났고, 저를 종부리듯 부리던 오빠에게서 벗어났고, 저를 도구로 쓰던 아버지에게서, 저를 분풀이 대상으로 여기던 어머니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지만, 저는 그날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나다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제 마음은 그날 손등에 났던 상처처럼 찢겼을 테니까요. 그렇게 흘러 들어간 곳이 빵집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꽤 먼 지역까지 흘러갔죠. 아주 작은 단칸방을 구해 거기서 출퇴근하며 빵을 만들었습니다. 떡집과는 달랐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일머리가 있는 편이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장님도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엔 빵을 진열하고 손님들에게 빵을 팔고 추천하고 계산하고 가게 안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혼자 사는 저를 위해서 반찬도 가져다 주곤 하셨어요.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 아침 굶지 말고 집에서 밥 먹고 와. 사장님, 저 정말 괜찮아요. 이거 가져간다고 마누라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내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다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가족에게서도 받지 못했던 위로를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에게서 얻었습니다. 빵집에서 1년 반 정도 일했을 때부터는 빵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조금 움찔하기는 했지만 빵 만드는 건 재밌었습니다. 떡 만드는 것보다 훨씬이요. 사장님도 빵 만드는데 재미를 붙인 제가 기특했는지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빵집 앞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었고 빵집은 저와 사장님 외에 종업원 한 명이 더 생겼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함께 빵을 만들었죠. 시간이 남을 때는 신제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고 제가 빵집에서 일한 지 꼬박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빵집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제 빵에 마음을 뒀을 뿐만 아니라 사장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저와 사장님은 면밀한 유대 관계를 쌓았습니다. 거의 제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친아버지보다 더 친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사모님도 좋은 분이셨어요. 직장 일을 하시는 분이라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늘 제 편의를 살펴주셨죠. 명절이면 명절, 생일이면 생일. 일하면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참 어려운데 그때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꼬박 10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장님이 저를 진지하게 부르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진지하시나 싶었죠. 한 번도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무슨 일인지 가게 문도 일찍 닫으셨어요. 무슨 일이길래 가게까지 닫으세요? 한 번도 일찍 문 닫은 적 없으시잖아요. 사장님은 한참 있다 입을 여셨습니다. 그게, 사장님, 이렇게 조심스러우신 거 처음 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렸어. 네? 순간 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암에 걸렸어. 몇 주 전부터 피곤하다고. 평생 일을 쉬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을 못 가겠다고 회사를 쉬더라고. 전혀 몰랐어요. 평생 열심히 일만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한번 앓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조금 쉬라고 할 때 쉬지. 기어이 아프고 만다고 잔소리까지 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더구나. 사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부모님이 3명의 동생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뒤 악착같이 일해서 살아남은 분이셨어요. 그 시절 여자들이 사회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를 이겨내야 했고 독하다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야 했죠. 먹고 살기 바빠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혼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지만 아주 우연히 사장님을 만나 결혼하시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티격태격하는 부부 사이였지만 그럼에도 행복해 보이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제 눈에 또렷이 보였죠. 그런 분이 암이라니. 사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들여다보지 않아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내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연명하는 것뿐일 거라고. 사장님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마셨습니다. 제가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랑 이야기해봤어.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고. 그 사람 성격 알잖니. 덤덤하게 얘기하더라. 사람이 갈 때 되면 가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 사모님은 충분히 그럴 뿐이셨습니다. 동생 3명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아들도 장성했고 그 녀석 장가가는 걸 못 봐서 아쉽기는 한데 그거야 내가 있으니 됐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모님도 완전히 괜찮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겉으로는 독하고 강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정 많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럼 치료를 안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절레 흔드셨습니다. 살 가능성이 5%가 안 돼. 사실 나는 그 가능성에 걸어보고 싶은데 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구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일한다고 나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아쉽다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면서 사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모님은 못 뵌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사모님, 사모님은 사장님을 슬쩍 보셨습니다. 얼른 얘기하고 온다더니 오지를 않아서 찾아왔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뭐야 당신, 울었어? 사모님은 사장님의 옆에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사장님은 급하게 눈물을 닦으셨지만 사모님을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순간 사모님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슬픔을 봤습니다. 걱정과 슬픔, 미안함, 복잡 미묘한 감정 같았어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는 들었지? 네. 뭘 그래, 죽는 건 난데. 남편이고 아들이고 너까지 이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대해줘야지. 안 그러니? 저는 애써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됐다 얘. 억지로 웃게 하니까 죄 짓는 기분이 들어. 사모님은 물 한 모금을 마시셨습니다. 이젠 물도 쓰네. 이 사람은 말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할게. 이 가게 네가 맡아줄 수 있겠니? 충격적인 말을 하루에 몇 개씩 들으니 어질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아. 미련이 없어. 어릴 때 결심했던 걸 다 이뤘거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미안한 것 투성이야. 일하는 와이프라고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살아남는다고 성질만 더러워져서는 애교도 없고 시간 없다고 놀러도 잘 못 가고 은퇴하면 둘이 꽃도 보고 산도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사모님은 사장님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이 사람 눈물 많은 거 보이지? 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울지 눈에 훤해. 치료받는다고 해도 살 길이 없을 것 같고 치료받으면서 겨우 숨만 붙어 있을 바에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려고. 그럼 제가 가게를 얼마나 맡으면 될까요? 라고 물으려 했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사모님이 돌아가셔야 사장님이 복귀하실 텐데 그러면 사모님은 언제 돌아가시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네가 아예 인수해주면 더 좋고. 네?
인수라니. 고작 30인 내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제안에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등바등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야 조금 놀면서, 조금 쉬면서,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게 낫겠다고. 이 사람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 내 동생들은 키우다시피 했고. 이 빵집도 구멍가게에서 시작했던 거 아니? 이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좀 쉬었으면 해서 남편도 동의했고, 겨우 눈물을 멈춘 사장님도 말을 붙이셨습니다. 네가 여기 온 지 벌써 10년이고 그동안 다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나 없이도 이 가게 하나 돌보는 거야 어려운 일도 아닐 거야. 그렇지만 저는 인수비용도 없는걸요. 두 분은 인수비용 같은 건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해서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 사모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조건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면 인수비용을 다 갚을 때까지 한 달의 수입의 일부분을 줘. 많이는 아니고 퍼센트를 정해서 남편한테 보내주면 좋겠다. 용돈 받는 것처럼. 그래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기 때문에 많이 주저하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 하자는 대로 됐습니다. 몸이 편찮은 사모님과 연신 눈물만 흘리는 사장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로 저는 빵집의 사장이 됐습니다. 빵집 사장이라는 이름표에 익숙해지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조금 익숙해졌다 싶었을 때 사모님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을 돕고 시리에 빠진 사장님을 돌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식처럼 대해주고 가게까지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죠. 그건 분명한 사랑이었어요. 값싼 동정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랑이었죠. 저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족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배운 거였습니다.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사람으로 살면서 사장님과 사모님 부부가 보여준 진짜 사랑을 저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그 다짐을 간직한 채 세월이 지났고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들과 거주지 한가운데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던 빵집의 매출도 반 이상이 떨어졌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IMF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졌을 때도 가게를 운영할 정도는 됐었던 거였어요. 그래봤자 근근히 운영만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손님도 없는데 제 인건비로 매달 큰돈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마저도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월급 가지고 눈치 준 것 같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랬으면 내가 미안해요. 이것도 곧 지나갈 텐데 같이 오래 일했던 사람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직원을 붙잡았지만 직원은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도 불편하고 아버지가 일을 못하셔서 더 이상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더더욱 그만두면 안 되죠. 어머니 쪽 친척 어른이 해외에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서 버는 돈을 붙이면 저희 가족들 버틸만은 할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참 야속하더라고요. 함께 일하던 동료 사이를, 가족 사이를 끊어놓는 이 상황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쭈뼛거리며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얼굴에 반갑게 인사했죠. 손님은 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서서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찾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대체 무슨 일로 우물쭈물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손님이 말을 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 주었어요. 그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무슨 부탁이요? 손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이라도 된 듯 말했습니다. 혹시 외상을 해도 될까요?
외상을 해달라는 손님은 처음인지라 조금 놀랐습니다. 외상이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 매뉴얼에 없었거든요. 손님은 제 침묵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는지 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냥 외상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장부에 기록해 두시면 제가 꼭 갚을게요. 손님은 묻지 않아도 사정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별다른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는 알아야 제가 더 도울 일이 있을지 보일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도 가진 게 없었지만요. 괜찮아요. 외상하셔도 돼요. 다 이 동네에서 얼굴 보고 지내는 사이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혹시 괜찮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손님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현재 처한 상황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동생을 기르고 있는데요. 네? 나이가 몇 살이세요? 23살이요. 동생은요? 10살이요. 21살이면 한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기르고 있다니 대체 무슨 사연인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워주고 계셨는데요. 제가 17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제가 동생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어요. 오래 일했던 식당이 이번에 문을 닫게 돼서 당장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그동안은 모아왔던 돈으로 아껴서 살았는데요. 이제는 죽 해먹을 쌀도 없어서 동생을 굶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딱한 사정에 저는 빵을 담아주고자 나갔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6개만. 정확히 몇 개가 필요한지 묻는 게 마음에 걸려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동생이랑 단둘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손님은 다시 우물쭈물하더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고모가 동생 4명을 맡기고 갔어요. 뭐라고요? 어린 동생과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는 조카에게 자기 자식 4명을 맡기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뒤이어 들은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손님의 고모부, 그러니까 동생들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IMF 칼바람이 불면서 공사가 모두 중단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당장에 일을 할 수 없으니 집에서 술을 먹는 날만 늘어났고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만도 늘어났다고 하죠. 결국 고모는 그런 고모부를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 아이들을 손님에게 맡긴 거였습니다. 고모부는 여기를 절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고모부를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돈 벌어올 테니까 동생들을 딱 3개월만 맡아달라고 했어요. 일하면서 돈도 붙여준다고 했고요. 하지만 고모는 자식들을 맡기고 떠날 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돈을 붙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17살 때부터 일했어요. 일하면서 지금까지 사기치는 사장님들도 많이 만났고 어른들한테 속기도 많이 속았어요. 솔직히 보자마자 알았어요. 고모는 안 올 거예요. 돈도 안 보내줄 거고요. 그런데도 동생들을 받아준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았을 텐데.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겪어볼 건 대부분 겪어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안 받아주면 애들이 고아원에 간다고 해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건 고아원을 빌미로 자신의 아이를 돌보라는 협박과도 같았습니다. 저랑 동생도 고아원에 갈 뻔했어요. 가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고 해서 할머니가 저희를 키우겠다고 하신 거고 동생들이 저랑 제 동생 같아서 싫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손님에게 빵과 음료를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달력을 찢어서 만든 노트에 외상 내역을 적어 저에게 주고 갔어요. 사정 다 들었어요. 부담 가지지 말고 와서 가져가도 돼요. 매일 와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이런 장부 안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어린 손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원수는 잊어도 은혜는 잊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어린 손님은 늘 가게로 찾아와 빵을 가져갔고 그럴 때마다 매번 진심 어린 감사와 더불어 장부를 쓰고 갔습니다. 매번 같은 마음으로 고마워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성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제가 있던 상권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입에 풀칠만 할 정도였고 집을 처분하고 가게에서 자야 했지만 어쨌든 추억이 깃든 빵집을 지켜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사고였고 의사들은 반포기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는 저를 지켜보았다고 했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 철심이 박혀 있었고 재활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가게가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님이 걱정됐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져서 동생들 밥은 어떻게 했을지, 전에 가져다 준 쌀도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했을지 참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인물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껏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치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오빠였어요. 집을 떠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봤던 그 오빠요. 오빠는 의사가 떠나자마자 예전에 보여주었던 그 비열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야, 죽을 때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네. 어떻게 죽을 때가 돼서야 얼굴을 보여주냐?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오빠는 묻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줄줄 털어놨습니다. 너 그렇게 가고 우리 집 풍비박산 났어. 과일 가게 남편이 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동네 창피해서 장사도 못하고 떡집 접은 거 아냐? 그걸 내가 알아야 돼? 이게 팍, 너 때문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노가다를 하고 살았어. 넌 죄책감이라는 걸 좀 가져야 돼. 가족들이 이제는 변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라는 인간은 예전보다 더 퇴보되어 있었어요. 아빠 쓰러지고 엄마는 아직까지 개고생 중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큰형은 어디서 뭘 하는지 연락도 안 돼. 어디 외국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나 본데 걔도 내가 찾아서 없애버릴 거야. 어? 일용직 노동을 한다는 오빠의 손은 굳은 살 하나 없이 고왔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에게 기생하는 게 분명했죠. 그래서 왜 왔는데? 이제라도 자식 노릇하라 이거야? 오빠는 소름 돋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 자식 노릇은 이미 했어.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자식 노릇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 양심도 없고 뻔뻔스러운 인간은 제 모든 추억이 깃든 제 노력이 담긴 가게를 처분해버렸습니다. 그걸, 그걸 네가 어떻게 처분해? 무슨 자격으로? 이 세상에는 편법이라는 게 존재해. 너가 그렇게 도망가 버려도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너가 싫다고 해봤자 피부치라고. 나랑 형제인 게 싫어? 그럼 피를 다 갈아치워 버려. 그 악마 같은 인간은 제가 꼼짝도 못하는 사이에 모든 돈을 들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 제 이름으로 빚을 졌고 자신을 키워준 부모마저 버려버렸습니다. 장남도 도망가 버렸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냐면서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빵집 사장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는 안 됐지만 저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물론 빚쟁이들은 제가 숨어있는 곳을 귀신같이 찾아서 저를 밖으로 끌어냈지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서술하고 싶지만 차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라 속으로 삼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차라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나았을 텐데 오빠라는 사람은 사채까지 쓴 상태였죠.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빌린 거였습니다. 저는 빚에 허덕였어요. 사장님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원망과 고통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매일같이 독촉하는 빚쟁이들도, 협박하는 욕 섞인 고성들도 내일 눈을 뜨지 못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누이고 홀로 살고 있는 쪽방에 누워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 빚쟁이인가 싶어서 흠칫 놀라 몸을 웅크렸는데 노크 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달랐어요. 쾅쾅거리는 거친 소리가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노크 소리였죠. 똑똑. 제가 대답이 없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여성의 미성이었죠. 계세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 여자는 두어 번 노크를 하더니 안 계신가? 하는 소리와 함께 떠났습니다. 여자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즈음 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정말 여자 혼자 온 거였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참하고 젊고 예쁠 게 분명했어요. 괜한 부러움에 문을 닫으려는데 녹슨 문에서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뒤를 돌아보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숨이 멎어버릴 뻔했어요.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른 이도 아닌 바로 그 어린 손님이었습니다. 손님? 그때의 모습은 버려버리고 어엿한 숙녀가 된 어린 손님은 사장님! 이라고 외치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린 손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차마 누군가에게, 그것도 제 예전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 손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사장님이라뇨. 가게 팔리고 이렇게 된 지가 벌써 7년째인데. 울먹거리더니 기어이 눈물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린 손님은 제가 지내던 작고 허름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아주 멀끔한 모습이었어요. 걸치고 있는 옷도 신고 온 신발도 모두 고급이었죠. 자리에 앉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7년이란 세월은 생각보다 긴 세월이더라고요. 손님은 경기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이 사업이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료를 팔았다고 해요. 그게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점포를 4개나 가진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네요. 7년 만에 그런 일을 해내다니. 이게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 덕분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동생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사장님이 없어서 동생들을 포기했다면 저는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고생했어요. 그렇게 말해줘서 참 고마워요. 이젠 제 이야기를 할 차례였죠.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과 더불어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밥때가 한참 지났지만 배고픈 것도 모르고 대화했어요. 그렇게 손님이 돌아갔고 아무 연락 없이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누군가와 예전 이야기를 하고 편하게 대화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1달이 지나고 나니 그때의 만남이 손님에겐 그저 잠깐의 추억놀이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2달 하고도 하루가 지난 날, 아가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 사장님! 손님은 반갑게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지 못하고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이게 무슨? 사장님, 가게 계약서예요. 뭐라고요? 손님이 준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상가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전에 운영하셨던 건물은 허물어졌더라고요. 그래도 비슷한 위치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길래 거기로 계약했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님은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 제가 너무 제 얘기만 했죠? 너무 신나는 바람에. 이건 사장님이 예전에 운영하셨던 빵집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손님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채무이행 확인서예요.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채무가 모두 사라졌다는 내용의 확인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오늘부로 사장님 앞으로 된 빚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걸 대체 누가...
설마? 손님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정리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30대 초반인 손님에게도 이 정도의 금액은 부담스러울 게 분명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적은 돈이 절대 아닌데. 대체, 아니 대체 어떻게?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직 어리고 젊어요. 지금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나기 충분한 나이고 돈은 계속 벌면 돼요. 그리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 저 돈 잘 벌어요. 손님은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농담을 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요. 손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달력으로 만든 수첩이었습니다. 손님이 가게 올 때마다 적었던 외상 장부였죠. 그거는 손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외상값이에요, 사장님. 23살의 어린 손님은 그때 빌렸던 외상값을 갚았던 거였어요. 금액은 비교할 수 없었지만 손님은 그동안 물가가 올랐으니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제 동생 의사가 될 거래요. 성적도 좋고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평생 남한테 구걸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세상 어른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줄 알았어요. 저희 고모처럼 자기 인생 찾자고 자식도 내팽개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감사해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저는 너무나 과분한 외상값을 받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예전 사장님을 뵐 낯이 생겼고 제 사정을 들은 사장님은 저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 건강해서 다행이야. 지금은 빵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빵을 비롯한 다른 물품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죠. 물론 그런 제 옆에는 그 어린 손님이 함께하고 있고요. 다사다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혹시 만약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나요? 내일이 두려운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제게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 한 가지 통쾌한 소식 알려드릴게요. 저를 고통 속에 밀어넣었던 제 오빠는 제 버릇을 못 버려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봐야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